네,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간의 만찬을 하루 앞둔 가운데 한동훈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독대를 요청했다는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당내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편 10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간의 신경전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윤주진 정치 컨설턴트,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간의 만찬이 내일 예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독대를 요청한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졌는데 일단 한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독대를 요청한 배경 뭐라고 봐야 될지 윤주준 대표께서는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그날 만찬 당일에는 거의 20여 명이 넘게 참석을 한다고 해요. 상당히 많은 인원이 참석하는 만찬이다 보니까 어떤 특정 현안에 대해서 경론을 펼치거나 정말 쟁점별로 사안을 협의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대화의 여건은 전혀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 한동훈 대표의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산적해 있는 여러 가지 현안들, 특히 뭐 의정 갈등이라든지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윤 대통령과 직접 담판을 지어야 된다라는 그런 압박을 느낄 겁니다. 이것은 꼭 윤 대통령에 대한 불만이라기보다도 지금 여론상에서 여당 대표가 지금 이 대통령실과 국민 사이에서 제대로 된 가교역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역할 부재론에 심적 부담이 있을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는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일단은 독대가 추진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더라도 독대를 나는 인정을 요청을 했고 나는 어쨌든 대통령과 설득을 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것들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독대 요청이 나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네, 대통령을 설득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점을 보여주기 위한 취지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강성필 부위원장께서는 어떤 취지라고 보십니까? 네, 물론 지금 의료 대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대통령이 어떻게 마음을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로서는 지금 문제를 풀기 위해서 대통령을 설득하는 둘만의 시간이 필요하겠죠. 근데 제가 좀 의아한 점은 여당의 대표, 그러니까 야당의 대표도 아닌 여당의 대표가 대통령과 독대하겠다는 게 그게 좀 잘못된 건가요? 그게 뭐 의아한 일인가요? 그래서 저는 이게 독대를 요청했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가 되는 것도 지금 현재 여당의 대표와 대통령의 사이가 얼마나 멀리 와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야당이라든지 많은 언론에서 사실 한 번의 만찬이 연기됐을 때 그래서 추석 이후에 만찬을 하게 되면 한동훈 대표가 독대를 요청해서 대통령을 설득해야 된다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왔는데 새삼스럽게 한동훈이 독대를 요청한 것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좀 불쾌한 듯한 그러한 뉘앙스가 풍겨지는 걸 보면서 저는 이제는 대통령보다도 대통령의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더 못마땅한 기운이 있는 어떤 감정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한동훈 대표의 이 독대 요청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것을 놓고 여권 내에서는 부적절하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친윤계로 꼽히는 권성동 의원이나 장해찬 전 최고위원 등 언론 플레이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의 언론 플레이 아니냐 이런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는데 자 윤주진 대표께서는 그렇다면 이 한동훈 대표가 독대를 요청했다는 사실이 과연 어디를 통해서 언론에 알려진 것이냐 어떻게 추정하십니까? 지금 정확한 단서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지아 수석 대변인도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말을 아끼고 있어요. 뭐 지도부에서 흘린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주 그냥 객관적으로 그리고 상식적으로 봤을 때 독대를 요청한 사실을 언론에 알린 그 주체가 이것으로 인해서 어떤 정치적 이득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대통령이 정말로 한동훈 대표와 독대를 할 의향이 있었다면은 사실은 독대를 흘리지도 않고 그냥 일정을 공유했을 겁니다. 뭐 독대를 하기로 했다. 근데 대통령의 입장에서 아직 독대를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황이었다면은 당연히 독대 요청을 먼저 흘리지는 않았겠죠. 그렇다면은 한동훈 대표가 20명이 만찬을 하는 자리에 앞서서 나는 어느 정도 현안에서 담판을 짓기 위해서 나는 독대까지 요청했다라고 하는 것을 아무래도 한동훈 대표 측에서 먼저 언론에 알린 것은 아닐까. 물론 그것은 아주 단순한 정보 공유 차원일 수도 있고 뭐 그냥 지나가던 말로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독대라고 하는 것이 물론 여당 대표와 대통령이 독대를 하는 것이 나쁘거나 이상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매우 예민한 상황이죠. 민감한 상황에서 여당 대표와 대통령이 독대가
일단 하느냐 마느냐도 되게 중요하고요. 또 하더라도 어떤 의제에 대해서 할 것인지를 조율하는 것 또한 그렇게 간단치만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독대 요청설이 대통령과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만약에 먼저 사전에 나갔다면 이것은 상당히 상대방으로서는 좀 불쾌할 만한 일이다. 이것 때문에 24일에 예정된 만찬에도 조금 어떤 부담을 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됩니다. 네, 내일 예정된 만찬 자체에 좀 부담을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친윤계에서는 이것이 한동훈 대표 측의 언론 플레이 아니냐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도 개인적으로 한동훈 대표가 어떤 행사나 이슈가 있었을 때 그것을 물밑에서 조금 논의를 하는 것보다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걸 좀 좋아하는 성격인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이재명 대표와의 어떤 만남에 대해서도 뭐 공개를 하자 뭐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약간의 정치 문법을 몰라서 그럴 수도 있다라고 저는 짐작은 되지만 어찌됐든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니 여당의 대표가 지금 이 엄중한 시국에 대통령과 독대를 해서 전국에 대해서 조금 해결책을 머리를 맞대는 것이 저는 왜 그렇게 이상한 일이고 대통령실에서 왜 불쾌할 일인가라고 저는 의문이 드는데 아마도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실에다가 독대를 요청했는데 아마 대통령실에서 만나지 않겠다라는 그런 부정적인 기류를 보였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대표가 이것을 좀 공개함으로써 좀 대통령과의 독대를 압박하려는 저는 그러한 시도가 있었지 않았을까 그렇게 짐작해 봅니다. 네, 독대를 압박하려는 차원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관심은 역시 내일 만찬이 예정돼 있으니까 이 자리에서 과연 독대가 만들어질 것이냐 독대 자리가 있을 것이냐 그 부분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는 상황이 지금 이런 절박한 상황인 것 같아요. 눈앞에는 호랑이가 있고 등 뒤에는 절벽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대표로 취임한 지 2달이 지났는데 아무런 성과는 없고 여러 가지 지표에서 안 좋은 지금 시그널들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여야 의정 협의체라도 구성을 해서 뭔가 해결해야 되는 모습을 보이려면 이번에 대통령과의 독대를 통해서 뭔가 풀어야 되는데 대통령께서 안 만나 주시려고 한다면 한동훈 대표는 아마도 공개적인 석상에서 공개적인 발언으로 대통령께 무언가를 요청드릴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러한 시그널이 또 대통령실에 좀 알려지게 되면 또 이러한 것들을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짧게나마 만날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윤준희 대표께서는 과연 내일 만찬에서 독대 자리가 있을 것이냐 그 부분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그 한동훈 대표의 독대 요청을 떼놓고라도 봤을 때 내일 만찬에서 독대가 이루어지는 것은 그렇게 적절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만찬은 그야말로 서로 이제 화합을 다지고요. 결속력을 다지고 또 그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에서 오해를 푸는 좀 편한 자리거든요. 반면 지금 현 시점에서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독대는 자칫 경론이 오갈 수도 있는 정말 고성이 오갈 수도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두 개의 성격이 서로 잘 안 맞습니다. 지금 일단은 저는 그래서 아무래도 서로 지금 조율을 하고 있겠습니다만 대통령실에서는 이런 제안을 하지 않을까 좀 상상을 해봐요. 내일 만찬은 만찬대로 가자. 그러나 빠른 시일 안에 또 독대라든지 아니면 실무 어떤 회담을 잡아서 현안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고 구체적인 논의는 그 자리에서 하도록 하자라고 조율을 하는 것이 조금 더 상식적이고 또한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도 받아들일 만한 대안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런데 민주당은 내일 예정된 만찬에서 의정 갈등 해결을 위한 성과를 내야 한다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윤준희 대표께서 조금 전에 현안에 대한 논의는 차후에 다른 자리를 만들어서 좀 논의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는데 과연 그렇다면 내일 만찬에서 아무래도 요새 가장 최대 현안이다 보니까 의정 갈등과 관련한 어떤 성과물, 해법이 나올 것이냐 그 부분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앞서도 저는 실무적인 부분은 좀 나중에 얘기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나 지금 현재 여야 의정 협의체의 발족이라든지 또 의료 공백에 대한 해소 문제는 정말 눈앞에 있는 아주 시급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내일 만찬 자리에서 아무래도 2025년도 의대 정원 문제와 2026년도 의대 정원 문제 이 두 개에 대해서는 나름대로의 좀 합의를 이루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즉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아주 일관되게 정부는 2025년 의대 정원만큼은 현재로서는 수정할 수 없다. 이미 현재 진행형이다. 이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한동훈 대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강하게 비토를 하진 않고 있어요. 그러나 2026년도 의대 정원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정부가 정말 유연하게 대처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 저는 2025년은 존속, 2026년은 원점에서 재검토라고 하는 이 투트랙 방식의
내일 만찬 자리에서 많은 합의점을 이루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네, 의정부 갈등과 관련한 해법은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해 주셨는데 강성필 부위원장께서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참 슬픈 일이지만 대통령실의 입장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말은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에게 2026년도 어떤 백지화 전면 검토는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전공의가 복귀를 해야 되는 선결 조건인 2025년 백지화에 대해서는 설득이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그 이유는 대통령실이 추석 동안에 어쨌든 의료 대란이 넘어갔기 때문에 이제 대통령으로서는 이제는 물러서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그런 대통령실의 기류가 전체적으로 있는 것을 국무위원들의 발언에서 찾아볼 수가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은 정부가 계속해서 고집불통인 모습을 보인다고 하면 정부 없이 일단 여야의 세계 협의체라도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입장인 겁니다. 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오늘로 취임 2달을 맞았습니다. 한동훈 대표의 취임 2달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지 윤주진 대표께서 먼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들어볼까요? 사실은 한동훈 대표 개인의 어떤 리더십을 평가하기에는 지난 2달간 있었던 일들이 너무나 복잡했습니다. 일단 가장 근본적으로는 의료 공백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이 매우 커진 기간이었고요. 또 여러 가지 폭염, 또 최근에는 이제 폭우가 있었고 이런 여러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가 본인이 원래 당초 계획했던 리더십을 온전히 국민들에게 보여주기에는 매우 어려운 여건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또 비판받을 수밖에 없는 점은 네. 한동훈 대표가 어떤 존재감에 있어서 국민들이 기대했던 또 당원들이 기대했던 뭔가 진취적이고 파격적인 모습을 보여주기에는 또 본인의 노력이 조금은 미흡하지 않았나라는 비판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요. 윤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에 있어서 어떤 현안을 해결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보다 더 이전에 선결되어야 할 것은 바로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신뢰 회복입니다. 그리고 이 신뢰 회복에는 반드시 한동훈 대표의 몫이 50%가 있는 것이지요. 근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당원들이나 또 국민의힘 지지층이 과연 만족할 만한 어떤 신뢰 회복이 되었는가? 이 부분은 좀 한동훈 대표가 뼈저리게 검토해봐야 할 사안인 것 같습니다. 네, 강성필 부위원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한동훈 대표 2달 동안에 저희 야당이 보기에는 기억나는 거는 한동훈 대표와 대통령이 사이가 좋네 나쁘네 이 말밖에 저는 기억이 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으로 예를 들어보면 이분이 100일이 되기 전에 아마도 당명도 바꾸고 정강정책도 바꾸는 어떤 변화를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당원과 지지자들이 한동훈 대표에게 힘을 실어준 이유는 한동훈을 당대표로 만들면 국민의힘이 변화한다라는 기대감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난 2달 동안 보여줬던 모습들은 상당히 무기력했다. 물론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오히려 여러 가지 일이 있었기 때문에 변화라든지 정치력을 더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됐을 수도 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더 지적을 하고 싶으면 2달 동안에 저는 한동훈 대표가 너무 본인을 감싸고 있는 원외 위주로만 당을 이끌었던 것 같다. 저는 그 2달 동안에 최소한도로 본인의 당의 장악력을 좀 세울 수 있는 현역들을 좀 최대한 많이 포용을 했어야 됐었다. 하지만 이걸 이끌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2달 전이나 지금이나 본인 스스로 무언가를 해낼 수 없는 원동력이 없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내용도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달 4곳의 기초단체장 재보궐선거가 있습니다. 특히나 전남 영광과 곡성 군수 자리를 놓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간의 경쟁이 치열합니다. 조국혁신당 대표가 영광에서 열쇠살이를 시작을 했는데 이재명 대표는 오늘부터 1박 2일 동안 호남 투어를 하면서 전폭적 지원에 나선 모습입니다. 두 야당의 지도부가 나서면서까지 기초단체장 선거에 사활을 거는 모습인데 그 와중에 신경전도 좀 거세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이 조국혁신당을 위해서 상하기 시작한 무리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 조국혁신당은 호남에서의 경쟁이 호남을 신선하게 한다 이렇게 맞받았는데 지금 지도부까지 나서서 기초단체장 선거에 사활을 거는 모습 그러면서 그 와중에 두 당 간의 신경전이 거세지는 모습 어떤 배경이라고 봐야겠습니까? 그러니까 의미를 부여하니까 이런 작은 선거도 의미가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당이나 야당이나 전당대회 과정을 보더라도 당내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후보들 간에 거친 말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하물며 호남에 민심을 두고 야당끼리 선의의 경쟁을 하는데 어떻게 거친 말이 안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선거 좀 분석을 해드리면 곡성 같은 경우는 저희 민주당의 후보가
무소속으로 나가도 당선될 수 있을 만큼 아주 경쟁력 있는 후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영광과 같은 경우는 또 저희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떠나서도 진보 정당에 조금 새가 있는 지역입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하지만 다자구도로 가게 되면 조국 혁신당에게 조금 불리할 수가 있고, 제가 느꼈을 때는 조국 대표께서 월세 가지고는 좀 안 된다. 최소한 전세 정도는 살 정도로 오랫동안 밭을 다졌어야지 어떤 국민들의 어떤 선택을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 저희가 어쨌든 호남에서는 구애를 하고 있지만 서로 경쟁을 하는 과정에서, 하지만 부산과 같은 경우는 또 저희가 또 단일화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과열된 양상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국민의힘도 재보궐선거 후보들에게 공천장을 수여했습니다만 공천이나 선거운동을 각 시도당에 위임하면서 중앙당 차원에서는 이번 선거와 좀 거리를 두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 배경은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일단 현재로서는 뭐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도 상당히 좀 저조한 편이고, 또 대통령과 이 지금 국민의힘 여당 지지율이 이른바 커플링이라 그래서 동반 하락세에 있죠. 물론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역대 선거 결과를 지켜봤을 때는 국민의힘에 상당히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도입니다만, 야권의 아까 말씀하신 후보 단일화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네. 이기더라도 그렇게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이 너무 사활을 걸고 총력을 다했을 때 어떤 패배 혹은 별로 그렇게 좋지 못한 성적이 나왔을 경우에 정치적 타격이 크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기더라도 본전이고 지면 정말 큰일 나는 선거인 만큼 한동훈 대표는 좀 선을 긋고 그 지역 선거의 그냥 수준에서만 치르는 것이 안정적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 내용도 짚어보겠습니다.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가운데 민주당의 검찰 압박이 거세지는 모습입니다. 민주당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 검찰의 법 왜곡죄를 상정을 했고,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 조사 청문회 다음 달 2일에 열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의 판검사 겁박이 이재명 대표만을 위한 정치 보복일 뿐이다, 이렇게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 먼저 민주당에서 이 검사법 왜곡죄 상정, 또 박상용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 조사 청문회 열기로 한 것 어떤 배경이라고 봐야겠습니까? 이제 뭐 여당에서는 이재명 대표 구형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검사들을 공격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법안의 내용을 보면 지극히 상식적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이나 아니면 수사관들이 범죄 사실을 인지를 하게 되면 수사하고 기소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처벌받는다. 이게 검사가 만약에 같은 동료 검사가 어떤 잘못을 하면은 그걸 인지했으면 수사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 식구 감싸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검사들이 기소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기소를 했지만 이게 유죄가 될 수도 있지만 무죄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무죄를 받았다는 것은 잘못된 기소였다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근무 평정에 어떤 제재가 들어가지 않는다면 기소권이 남발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공수처의 검사와 수사관의 증언을 해야 된다라는 것은 지금 저희가 처한 상황에 봤을 때 지극히 합리적인 것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윤주진 대표께서는 민주당에서 지금 검사 청문회 추진하는 것, 법 왜곡죄 상정한 것, 어떤 배경이라고 보십니까? 전방위적으로 검찰의 수사권을 옥죄기 위한 어떤 정치 보복의 수단으로밖에는 볼 수가 없는 것이요. 검사들은, 검찰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재판에서 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든지 위법한 기소, 부당한 기소에 대해서는 결국 우리는 3심제라고 하는 재판을 통해서 걸러지게 돼 있고요. 또 검찰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근무 평정, 인사평가, 승진 심사 등을 통해서 반영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검사가 법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공수처에 고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국회가 지금 현재 야당이 남용하고 있는 탄핵소추권 역시 중대한 헌법 법률상 위반의 경우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수단이거든요. 이러한 다양한 수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검찰에 의해서 법 왜곡죄를 적용한다는 것은 마치 지금 현재 야권, 이재명 대표라든지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법을 왜곡해서 수사하고 있는 것처럼 프레임을 씌우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은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의 방탄용 정치 보복 수단이라는 비판을 피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언론 보도의 핵심 인물로 등장한 명태균 씨에 대해서 자기 발언을 과시용으로 부풀리는 사람이다, 허장성세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윤 의원이 2022년 재보궐선거 당시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는데
명 씨가 당시 윤 대통령 부부에게 연락을 해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관철시켰다 이런 의혹에 대해서도 소설 같은 이야기다 이렇게 일축을 했습니다. 오늘 윤상현 의원의 이 얘기에 대해서 강성필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당시에 공천 책임자가 했던 말에 대해서는 사실 객관성은 떨어진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결론은 뭐냐면 이 명태균 씨가 김영선 전 의원과 김건희 여사 사이에서 정말로 메신저 역할을 한 것인지 아니면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허풍쟁이에 불과한 건지 둘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왜 그 과거에 블랙버리 인베스트먼트 이종호 씨와 같이 김 여사님 주변에는 허풍쟁이가 이렇게 많냐 이겁니다. 그래서 주변 단속을 좀 제대로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우려가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어쨌든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 간의 어떤 수상한 돈 거래로 시선이 좀 가는 것 같고 또 김영선 전 의원과 개혁신당 간의 어떤 비례대표 공천 거래라는 어떤 시선이 돌려지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희 야당이 보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명태균 씨가 말을 했던 것처럼 과연 김 여사와 명태균 씨 간에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공천을 두고 어떤 확실한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사실 그것을 밝혀내는 것이 야당이 보기에는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허장성세다, 광파는 사람의 특징이다. 윤상현 의원이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 보십니까? 선거판에서 사실은 이 뭐 선거 과정에서 공천 과정에서 또 경선 과정에서 내가 역할을 했다, 내가 전화 한 통화 넣었다, 내가 이렇게 추천했다 이런 브로커라든지요 또 관계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명태균 씨가 중간에 껴있기 때문에 이분만을 자꾸 이렇게 집중 부각해서 마치 당시에 이제 대통령 부부가 공천에 개입한 것을 기정사실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정말 야권이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한다면 구체적으로 대통령 부부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입을 했는지에 대해서 물증을 제시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그렇지 않는다면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들은 전부 좀 허황된 얘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주진 정치 컨설턴트,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부위원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